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 결정하고 이제 첫날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오라클 소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종목별로는 뭐 굉장히 3에서 5% 정도 넘게 빠진 것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돌렸는데요. 그 상황 좀 알아보겠고 오라클 실적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텐 2026년 포트폴리오 지금 소개 드리고 있는데 넘버 5번입니다. 코어이브입니다. 여러분 뭐 코어이브는 여러분과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종목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 그거 추천 종목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시가총액도 있고 그다음에 EV라는 게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죠. 그래서 요 차이를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업 이렇게 보실 때도 이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돼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게시할 텐데 요거는 오늘 저녁 때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주말에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걸 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쉽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백스원 프로젝트 10,000분 달성할 때까지 저희 달려가니까 꼭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이제 자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제 장을 보면서 이제 확신이 좀 들었는데요. 그저께도 보면은 시장이 좀 위험하다가 사실은 파월에 멘트 하나 때문에 시장이 쭉 이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는 거래가 좀 늘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이다 해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서 좀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 어제 장이 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하기 전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 가이던스 하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특히 반도체 AI 관련주들은요 한 많게는 6-7% 빠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했고 그다음에 엑스텐 저희 포트폴리오는요 장중에 어제자 대비해서 4% 마이너스까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러다 그걸 이제 다 거의 다 돌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봉을 보더라도 큰 망치형을 이제 만들고 끝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잘 끝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이 금리 발표 나고 난 다음에는 목요일 금요일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리고 만약 빠진다 하면은 바이온딥 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완전히 그 바이온딥 찬스가 굉장히 크게 왔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굉장히 기회가 왔었고요. 그래서 보면 장이 많이 밀렸다가 쭉 이제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리고 거래도 뭐 만만치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연말 랠리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사는 그림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때도 보면 뭐 이런 게 다 빠질 때마다 사는 거였어서 결국은 시장은 이제 연말 랠리를 간다. 어제도 봐도 스몰 캡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자신 있게 시장을 사는 국면이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도체 지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어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장중에요 3%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쭉 올려서 결국은 큰 망치를 만들었고요. 저 거래량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보십시오. 와 많이 늘었습니다. 그저께 최거래량 바닥 찍고 그다음에 그저께 지금 실적 금리 발표하는 날 조금 더 늘었고 어제는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싼 값에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는 좀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다시 한번 뭐 갭으로 빠져서 또 크게 오르던지 하겠지만 오늘은 이런 힘이 있어서 결국은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계속 가다가 이제 장 후반에는 아무래도 좀 일주일 내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그래서 약 강보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오늘 시장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빅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예상을 했었죠. 이게 금리 인하 발표 나고 좀 시장이 오르게 되면 뉴트럴까지는 갈 겁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 예상대로 지금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이제 14%대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한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공포는 떨쳐냈다. 그리고 아직은 리스크 온은 아니다. 왜냐면 리스크 온이 되려면 이제 그리드까지는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한 2-3일 팍팍 오르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리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저는 한 70권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크리스마스 지나서 연말 한 3, 4일 이제 거래일 있습니다. 그때 요게 한 80대까지 가면은 시장은 벌써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심 한번 보면은요. 요거 이제 맨날 수요일마다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에 나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요 수요일 날이니까 금리 발표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44.6% 조금 더 0.3% 늘었고요. 블리시가 베오리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중립도 조금 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탄탄하게 개인들은 블리시로 이제 편향해 있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초에 막 10월 달에 막 장 올라왔었잖아요. 그때가 45.9%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꽤 많다 하는 걸.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투심이 좋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관들 보면은요.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98%까지 채웠다가 지금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97%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포트 비중을 꼭 주식으로 꽉 채우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프로들도 연말 가면서 포지션을 계속 자신있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작년 보면은요 이 연말 요 초반에는 요렇게 초반에는 좀 실었다가 중반 지나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많이 털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보면은 좀 줄였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이때처럼 그때 이제 12월 들어서 이제 쭉 포지션을 많이 줄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게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금년도 이제 금리 인하도 쭉 있었고 하기 때문에 프로들도 기관들도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라클 장 중에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장 중에 그래서 16%나까지나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서 이제 결국은 10.8% 마이너스 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뭐 반하한가 맞았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갭자리 그리고 여기 바닥자리 거기까지 한번 왔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이 190대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하는 거는 이제 확인은 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보는 게 이제 거래량 많이 본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 늘면서 양봉이 나왔다. 그럼 저점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구나 볼 수 있고요. 이때도 보면 갭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보면은 갭 있으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갭 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었죠. 이런 점을 보면 이런 오라클이라는 종목은 거래가 늘 때마다 상승을 시작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요번에도 이렇게 많이 느는 건 하락이 나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회사의 내용을 좀 더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면 저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올렸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정도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저점 매수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발표된 오라클의 2분기 실적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실적 발표 직후 16%나 폭락했고 결국은 11%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이 실적이 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지 한번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총 매출 161억 달러,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80억 달러로 무려 34% 성장했고요. 이 중에서 IaaS 그러니까 인프라 클라우드가 6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EPS도 2달러 26센트로 애널리스트 예상치 1불 64센트를 38%나 웃돌았는데 사실 여기엔 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 정도면 뭐 깜짝 실적 아닌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RPO 즉 수주 잔고인데요. 이게 5,23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38% 급증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최근에 막 수주가 급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AI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향후 몇 년간 들어올 매출이 이미 계약으로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메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계약을 따낸 것이죠. 숫자만 보면 완벽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2% 빠졌죠. 첫 번째 이유는 매출 미스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61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는 1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0.8% 부족했는데 AI 붐이 한창인 지금 이 정도 차이는 시장은 용납하지 않죠. 더 늘면 늘어야지 그렇게 줄었다고 예상보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두 번째 가이던스 쇼크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에 2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무려 150달러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데이터 센터를 막 미친 듯이 짓고 있다는 건데 당장은 돈만 나가고 수익은 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자들은 언제 돈을 벌 건데?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우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 30%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1%포인트 차이라면 이게 크나 할 텐데 막대한 투자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3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적자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데 언제 회수할 거야? 라는 불안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적에는 더 중요한 이해가 좀 숨어 있습니다. 오라클이 앰피어라는 자체 칩 회사를 27억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 이익이 이번 분기 EPS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즉 일회성 이익을 빼면 실질 EPS는 시장 기대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2불이 넘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그 매각 이익이 한번 이제 확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전략의 변화입니다. 레리 앨리슨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게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칩 중립성 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엔비디아 GPU는 물론이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칩이든 다 배치할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TSMC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그 칩 제조의 매각이 아니라 오라클의 AI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이죠.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유연성과 고객 선택권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게 사실은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의 진짜 성장 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무려 817% 성장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쟁사 클라우드 안에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72개를 건설 중이고 이미 절반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는 클라우드가 AWS든 애저든 상관없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클은 이걸 클라우드 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쟁사 안방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역설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전이 211개나 됩니다.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걸 다 합치면 경쟁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역 밀착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인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주권이나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에서 더 큰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라클의 AI 전략은요, 남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CEO 마이크 시슬리아가 얘기를 하기를 AI 훈련하고 모델 파는 건 큰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봅니다. 바로 제품 안에 AI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클은 3계층에 걸쳐서 AI를 인베디드, 즉 집어넣고 있습니다. 첫째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를 자율화합니다. 사람이 손이 덜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는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 병원 진단 지원, 보험 청구 처리 같은 복잡한 업무를 AI로 자동화를 하는 것이죠. 오라클은 상위 5대 AI 모델이 모두 우리 클라우드에서 돌아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모델을 돌리는 인프라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라클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실적에만 집중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놓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PRO 5,230억 달러의 의미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보장된 매출입니다. 이 중 39%가 향후 12개월 내에 매출로 전환되는데 계산해보면 약 2,040억 달러가 1년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시성을 가진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참고로 여기서 RPO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냐면요. 자, 3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는데 총 30억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입니다 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5억씩 제가 차지를 하겠습니다 하면 총 계약은 30억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는 거는 1년 지나면은 5억, 1년 지나면 5억. 그래서 실제로는 매출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쭉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즉 왜 건설할 때도 보면은 뭐 100억짜리 공사지만 매년 뭐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매출로 이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5,200억 달러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350억 달러 캐펙스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진입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AWS, 아주와 같은 수년간 쌓아올린 인프라 격차를 오라클이 따라잡으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은 아프지만 2, 3년 후 데이터 센터가 풀 가동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익 전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셋째는 경쟁 우위입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DB가 28% 성장했고 이건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시장은 분기 실적에 반응하지만 진짜 투자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됩니다. PE가 51배까지 치솟았다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 26배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수익성 악화도 우려스럽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우가 적자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8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부채 부담은 리스크입니다.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AWS, 아주어, 구글 클라우드 모두 막강한 자본력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 사스 시장에서는 세일즈포스라든지 워크데이 같은 강자들과 이제 싸워야 합니다. 오라클의 사스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3에서 5%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잘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쪽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사실은 지난번 한 달 전에 제가 오라클 분석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논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이게 부채가 너무 많다.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더 하락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UBS는 목표가를 32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백로그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 불투명하다게 이유였습니다. 즉 매출을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 윌리엄스 블레어는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가가 떨어져서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PE가 26배까지 내려왔으니 성장률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전체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300불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겁니다. 180에서 200달러 레벨에서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는 3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길게 내다보면 데이터 센터가 본격 가동되고 RPO가 매출로 실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투자자들은 재평가를 시작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주라고 봅니다. 멀티클라우드 전략의 차별화, 데이터베이스와 AI의 시너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의 주도권 이런 요소들이 향후 2, 3년 후에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중간에 리스크는 과연 오라클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 투자하고 놓은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지금 단기 실적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 돈을 벌어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오라클은 미래 지배력을 확보해야겠다며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투자 전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은 현재 상황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기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를 쭉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뭐 지금 가격도 멀티플 26배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PO의 매출 전환하고 멀티클라우드 전략,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이 성장을 믿는다면 저는 2, 3년 후를 내다보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시장은 단기 실적에 반응하지만 진짜 부는 전략 변화를 읽는 사람들이 벌어들인다 하는 것을 잘 믿으시고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결코 나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이번 실적 발표는 숫자보다는 결국은 전략이 더 중요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엔비디아 먼저 말씀드렸고 TSMC 말씀드렸고 브로드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제는 버티브 홀딩스 말씀드렸고 이제 5번째 종목 공개하는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코어웨이브입니다. 지난 9개월간 처음 이제 시장에 올라와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한 5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왔고 현재는 그래도 상장 가격에 비해서 이제 2배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 그릴 때도 요때 돌파했던 이제 시즈닝을 통해서 쭉 자리매김을 하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올라갔었죠. 이게 IPO 종목을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제 길들일 때까지 야생마가 길들이는 것처럼 쭉 기다렸다가 여기 돌파할 때 거래가 느는 걸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IPO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중요한 터인데 여기 있을 때는 이 박스가 너무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제 다시 반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진짜로 이제 이 코어웨이브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개시해서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컵앤 핸들 전략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핸들을 만드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십자가가 났다는 건 뭐냐? 보통 캔들 분석을 할 때 저도 이제 캔들 분석 시간 한번 가지고 캔들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십자가는 도지라고 보통 그러죠. 모르겠답니다. 지금 쭉 올라가던 중인데 이게 좀 쉬어가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방향을 아직 안 정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쉬었다 가는 거구나 하고 여기서 만약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내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다 캔들이라고 해서 이런 십자가가 나올 때는 이건 무시합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다 해서 또 거래가 줄었습니다. 이게 그럼 옳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캔들을 이렇게 좀 거래량과 같이 보면서 상황 보면서 이제 좀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캔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로고 그래프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4배나 오른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 그래프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쫙 올랐다가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구나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오르는 모습은 요때 오르는 속도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면 이게 한번 온다고 치면 여기서 가서 거의 200불 선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은 저는 코어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굉장히 기대를 거는 게 저는 코어웨이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면은요.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130불 선에 와 있습니다. 최고는 208불 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88불에 있잖아요. 업 포텐셜은 한 50% 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130불 먼저 도달하고 그다음에 여기 200불 있는 자리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의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코어웨이브. 최근 AI 버블 논란,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및 자금 조달 이슈로 고점 대비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회로 봅니다.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는 저는 한 135불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변동성을 고려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코어웨이브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 리츠가 아닙니다. 시장의 유일한 AI 전문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이들은 하드웨어를 다루지만 접근 방식은 철저히 소프트웨어적입니다.
이것이 AI 연산 최적화 플랫폼으로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550억 달러, 55 빌리언이죠.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40억 달러인데요. 이미 확보해둔 확정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즉 미래 매출이 현재 기업 가치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60%대의 EBITDA 마진율은 기존 클라우드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 구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를 인프라 선점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코어위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GPU 클라우드의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매출의 90%가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컴퓨팅에서 발생하면서 나머지 10%는 이를 뒷받침하는 스토리지 및 초고속 네트워킹 솔루션에서 발생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최신 블랙웰 클러스터를 대여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차별점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기존 클라우드 대비 연산 속도를 35%에서 50% 정도 더 빠르게 제공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같은 돈으로 더 빨리 결과를 얻으니 코어위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시장에 우려 섞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빅3와의 경쟁에서 코어위브는 AI 네이티브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레거시 인프라를 뜯어 고쳐야 하는 공룡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AI 전용으로 설계되어 더 빠르고 저렴하게 GPU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GPU 클라우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엔비디아 독점 파트너십이 결정적입니다. 초기 투자자인 엔비디아로부터 칩 수급 최우선 순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돈이 있어도 칩을 못 구할 때 코어위브는 물건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입니다. 또한 한번 최적화된 대규모 AI 모델은 네트워킹 설정 등의 문제로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전환 비용이 높아 고객 락인 효과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3% 성장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조정 EBITDA 마진이 61%에 달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임대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마진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위한 부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주잔고가 작년 말 99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5배 폭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22억 5천억 달러의 전환사채 역시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장비를 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밝힌 비전은 명확합니다. 경쟁사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고 위협이 되냐라는 질문에 CEO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I 표준은 여전히 엔비디아 생태계다. 우리는 그 생태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이며 550억 달러의 백로그가 이를 증명한다. 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CFO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챙길 때가 아니라 영토를 확장할 때다. 확보한 GPU 하나하나가 즉시 현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는 악성 빚이 아니라 생산 설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왜 사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롱시시스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보다 더 큰 매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550억 달러의 수주잔고는 향후 5년치 매출 가식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60% 마진이 더해져서 감가상각이 안정화되는 2026년에서 27년에는 폭발적인 순이익 전환이 예상됩니다. 반면 주가를 끌어내린 숏 논리에 대해 저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희석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전환사채 발행은 악재 같지만 조달된 자금의 수익률이 이자 비용을 훨씬 상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 집중도에 우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빅테크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은 최근 비빅테크 고객 비중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범용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만 AI 모델의 거대화 속도가 공급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초과 수요는 최소 한 3에서 5년 정도는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환사채 발행과 늘어나는 빚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우려가 아닌 숫자에 기반한
스마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땡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요. 부채 상환 능력 및 현금 흐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당장 망할 위험이 있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도 리스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코어웨이브가 손해진 현금은 무려 한 5억 8천억 정도 됩니다.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 탄창입니다. 저희가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코어웨이브의 매출이 0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CB 쿠폰 금리를 반영한 연간 이자 비용이 약 한 13억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41억 5천억 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한 3년 정도는 그냥 이자 다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자금 조달로 코어웨이브는 향후 3년 동안 그 어떤 금융 위기가 와도 생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체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능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3분기 기준 코어웨이브 조정 EBITDA는 8.38달러입니다. 억 달러입니다. 이자 비용은 3.1억 달러입니다. 이를 나누면 이자 보상 배율은 2.7배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비즈니스에서 2배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코어웨이브는 이미 이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50억 달러의 수주잔고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실현되게 됩니다. 이 배율은 그러면 4배에서 5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자 부담은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주가 급락의 주범 22억 5천억 달러 전환사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번 CB가 독이 아닌 명백한 성장 촉진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전환 가격입니다. 통상적으로 현 주가 대비해서 20에서 30% 할증돼서 발행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한 110에서 120불 정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시석도 없습니다. 둘째는 제로 쿠폰 효과입니다. 표면 이자율을 낮게 설정해서 당장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했다는 것이죠. 이는 CFO의 매우 영리한 자본 배분 전략이라고 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자금의 용도입니다.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H200과 블랙웰 GPU를 사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25억 5천억 달러를 투자하면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추가 EBITDA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빚이 아니라 고수익 자산 매입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 88불의 주가는 재무적 리스크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만 보고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채가 만들어낼 미래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차 생존 자금을 확보했고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으며 550억 달러의 매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을 한다면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엑스텐이 꼽은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입니다. 확정된 미래, 시총을 초과하는 550억 달러의 수주잔고, 독점 파이프라인, 엔비디아 칩을 가장 먼저 받는 공급망 우위, 압도적 수익성, 기술력에 기반한 61%의 EBITDA 마진. AI 인프라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코어웨이브의 성장은 수학적으로 확정적입니다. 물론 고금리 환경에서의 이자 비용 부담은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빨리 전환이 되는지, 대형 고객 재계약률이 얼마나 계속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모니터해야 합니다. 지금의 주가 조정은 템버거를 향한 여정에서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빠져서 한 65불 때까지 빠졌을 때 스탑 로스를 조금 미루고 거기서 좀 견뎠고요. 그러면서 물타기를 좀 했고 지금 90불 찍고는 뭐 88불 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어웨이브는 다시 한번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고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또 좀 팔아주고, 그래서 이제 기본 물량을 가져가면서 트레이딩 물량을 조금 더 하고 빼고 더 하고 빼고 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면은 수익에 더 큰 효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가총액, 여러분 이제 항상 들으시죠? 뭐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넘었다, 뭐 구글이 4조 달러를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애플이 4조 달러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냐, 혹은 다른 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격표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보통은 EV라고 하죠. 자, 먼저 가장 흔히 보는 시가총액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의 전체 주식수를 곱하면 끝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50달러고 주식이 1000만 주 있다면 시가총액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 같은 지수도 이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비중을 둡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빚과 주머니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EV입니다. 기업 가치입니다. 이건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하는 컨셉트입니다. 그 컨셉트로 계산한 값이죠. 회사를 인수하려면 당연히 주식을 몽땅 다 사야 되겠죠. 100% 인수한다면. 그래서 그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빚도 내가 떠안게 되는 거죠. 집을 사면은 그 집에 모기지가 붙어 있다, 즉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럼 그 대출도 내가 떠안게 됩니다. 그럼 그게 부채죠. 그러면 그 부채도 제가 돈을 내야서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 값에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해 봤더니 와, 현금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현금은 저한테 인수자금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인수비용에서 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식적으로는 뭐냐? 시가총액에다가 총 부채를 더하고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을 빼주면은 이게 바로 EV가 되는 겁니다. 즉, 이 회사를 사려면 내가 진짜로 얼마가 있어야 될까? 왜냐면 시가총액에서 저 회사 안에 현금이 100억 있으니까 전체 내가 살 돈에서 100억은 빼야 되겠다. 부채가 100억 있으니까 그 부채는 내가 더해줘야 되겠다. 왜?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 부채까지 갚아야 되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두 회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둘 다 시가총액은 5억 달러 똑같습니다. 하지만 A사는 빚이 2억, 현금이 5천만 달러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EV는 6.5억 달러가 됩니다. 빚 때문에 실제 인수가격은 훨씬 비싸진 겁니다. 반면 B사는 빚은 없고 현금만 1억 달러가 있습니다. 5억에서 빚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1억이 있으니까 그걸 빼야죠. EV는 4억 달러가 됩니다. 어떤가요? 시가총액은 같았지만 진짜 가격을 따져보니 B사가 훨씬 싸고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럼 EV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가 EV 나누기 EBITDA입니다. 기업 가치를 회사가 벌어들일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거죠. 현금으로 나눈 겁니다. 즉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EBITDA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을 때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퍼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부채와 현금 흐름까지 고려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M&A 전문가나 고수들은 퍼보다는 이 지표를 더 신뢰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퍼도 낮을수록 좋잖아요. EBITDA도 EB 나누기 EBITDA, 이것도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EB 활용법 두 번째입니다. EB 나누기 레비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어느 때 사용이 되느냐? 주로 아직 돈을 못 버는 적자인 회사 혹은 스타트업 회사. 그래서 고성장 기술주를 평가할 때 또 많이 씁니다. 이익이 마이너스라 계산이 안 될 때 쓰는 거죠. 그래도 매출 한 푼당 가치를 얼마나 쳐줄까? 뭐 이런 걸로 보는 것이죠. 단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항상 위험하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하는 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시가총액은 겉모습이고 기업 가치는 진짜 속사정입니다. 시가총액만 보고 싸다고 덥석 샀다가 그 회사의 막대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은 커 보여도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저평가된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가를 보실 때요. 꼭 확인하십시오. 이 회사 빚이 많은가? 현금이 많은가?
이것만 확인해도 여러분의 투자는 한 단계 진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후에 또 트레이딩 뷰 관련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